네, 법무부가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중 23명에 대해 인도적 체류 허가 결정을 했습니다. 또 오늘 도심에서는 난민 수용을 둘러싼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리는데요. 네, 관련 소식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그 제주 예멘 난민 신청 외국인 23명의 난민 지위는 인정이 안 됐습니다만 인도적 체류는 허가가 됐다는데 이게 난민 인정이랑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일단 뭐 말씀하신 그분들 시청자들 중에서 23명인데 예. 난민 지위가 인정되기에는 5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종교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이런 걸로 개인적인 탄압을 받을 만한 사유는 없다. 그러니까 전쟁 자체가 그런 개인적 사유를 바로 입증할 수는 없다라고 본 거거든요. 그래서 난민이라고 한다면은 어찌 보면 국가에서 뭐 외국인과 우리나라에 체류하는 외국인과 비슷한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어떤 신분을 보장해 주는 건데 예. 사실 체류 허가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냥 임시로 머물 수 있는 글자 그대로 임시 허가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1년적인 제한이지만 네. 그 중간에 뭐 기간이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1년 이후에 또 어떻게 보면 허가가 날지 아니면 다시 뭐 난민지위가 부인이 되면 송환 조치가 취해질지 모르는 그런 어떤 약간 좀 어정쩡한 되게 상황에 진짜 그런 어정쩡한 지위인 상황이네요. 것이죠. 예. 난민 지위가 인정이 되면 그러면 정말 우리 내국인과 좀 비슷하게 뭐 세금도 내고 뭐 이런 정말 여기에서 체류하는 사람처럼 똑같이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이게 지금 우리도 뭐 난민 지위 간의 협약도 가입을 해 있고 예. 난민법도 만들어져 있습니다만 사실 그 이후에 정말로 난민이 인정이 됐었을 때 어떤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할 수 있느냐에 관해서는 딱히 만들어진 게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직 그러니까 정해진 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제주도를 통해서 예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사회적인 논의가 굉장히 뜨거웠던 이유는 이렇게 대규모로 난민을 인정해 달라면서 인정해왔던 사례가 없었지 없었던 거죠.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어찌 보면 난민을 수용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난민을 수용했을 때 과연 어떤 식으로 정책을 펼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뭐 제도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았다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인도적 체류가 허가된 22명이 이제 앞으로 머물면서 뭐 제주도에 머무는 게 아니라 대도시를 떠나겠다라는 네. 입장을 또 밝혔다고 하는데 그럼 이런 체류 허가를 해준 이상 뭐 떠났을 때 이제 그들에 대한 뭐 확인이나 어떤 이동이나 이런 것들을 계속 그렇죠. 확인하는 절차가 또 필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것도 마련돼 있습니까? 일단 정부에서는 이분들이 정상적인 체류 허가를 받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디에 있는지 신원 확인 같은 것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해야 할 겁니다. 그런 조치는 기본적으로 취할 것이고 다만 지금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있는 이유는 이미 제주도에서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을 했었습니다만 어떤 특정 지역이라고 뭐 이곳에 가 있어야 한다는 식으로 제안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곳 주민들로부터 집단적인 반발 같은 것이 있을 것을 우려를 해서 지금 행선지를 못 밝히고 있는 거거든요. 예. 후제 파악을 못하는 게 아니라 지금 공개를 안 한다는 그런 식의 입장으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이고 이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인 지원이 크게 이루어지지는 않다 보니까 그렇죠. 뭐 있는 동안에는 일을 해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돈도 써야 되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대도시나 대도시 주변에 뭐 산업지대 이런 것들을 찾을 가능성이 높은데 대부분 이번에 인정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를 동반했다거나 아니면 본인이 임산부라든가 부상을 입었다든가 이렇게 좀 비교적 그 보호 조치가 좀 시급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해서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진 거라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또 반대로 보면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얻기가 또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기도 그렇죠.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우리 법무부가 이 그 현재 인도 체류를 허가한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이 있는지는 또 추가적으로 봐야 될 겁니다. 이게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 전에 앞서서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되고, 그러니까 뭐 난민들이 좀 그게 이제 인정되기 전까지 여부가 나오기 전까지 어떤 난민들이 좀 뭐 거처를 좀 제공한다든가 이런 게 정부 차원에서 해야지 그나마 국민들도 우려가 좀 덜할 텐데 그냥 허가만 해줘버리고 이렇게 뭐 그다음 모니터링 안 돼버리면 이것도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존에 뭐 400여 명 넘는 분들이 제주에 머무는 공간에도 제주도에 이제 뭐 사회단체라든가 뭐 본인의 어떤 종교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민간 지원의 차원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부 제공보다도. 예. 정부에서도 일정 부분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만 예. 그런데 굉장히 지금 난민들을 놓고 사회적으로 논의가 뜨겁지 않습니까? 예. 뭐 굉장히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찌 보면 적극적인 수용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정부에서도 탁 늘어놓고 이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 내지는 아예 뭐 못하겠다 이런 것들을 입장을 정하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찬반이 팽팽하니까. 예,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예 적극적인 어떤 조치가 취해지면 차라리 좀 이 사람들이 어떤 지역에 있고 어느 정도가 지원이 되고 또 어떤 피해 혹시라도 모를 예방 조치는 어떻게 그러니까 이런 것들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는데 그렇게 조금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더 불안감도 키워
키우는 원인 중에 하나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큽니다. 좀 잠잠한가 했는데 이번에 또 이 결정으로 인해서 또다시 이제 찬반 단체들의 집회가 열리는데 오늘도 이제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가 열리게 됩니다. 양측 물리적 충돌까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처음에 개최 난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주로 뭐 이슬람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이슬람에 의한 테러라든가 아니면 문화라든가 관습의 차이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주게 될 충격이라든가 범죄의 우려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대 그 분들에 대해 난민들을 찬성하는 입장 예. 쪽에서의 집회는 지금 왜곡된 정보들이 많이 퍼져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설명하고 이 어떤 저 잘못된 인식이 퍼진 것을 막아야겠다는 입장인데 기본적으로 양쪽 다 어찌 보면은 평화 집회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물리적 충돌까지 가지는 않으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 갈등으로 더 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그 대안이 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자, 주제를 좀 바꿔서 오늘 19일 이진석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재판관 5명이 한꺼번에 퇴임을 합니다. 앞서 이제 국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어떤 여야 간의 어떤 그 논쟁거리가 이제 정치 편향성 검증이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 어떤 법관들의 어떤 그 정치 편향성 이 논란 이런 거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사실 그게 이제 말씀하신 어떤 특정 단체의 처음에 창립 멤버였다라는 이유로 네. 야권에서는 현재 대법원 정도 그 회의에 모임에 몸을 담았었던 분이고 창립 네. 멤버인데 헌법재판소장마저 그렇게 되면 너무나 편향하는 게 아니냐, 이념 편향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제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법관이 됐건 정치인이 됐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하게 중립되고 완벽하게 투명한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형사 정책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것도 어느 쪽으로 국가가 형사 처벌과 수사에 관해서 뭐 인권을 보다 강화할 것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반대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조금 더 강압적인 강제 수사 쪽을 좀 강화하는 것이냐 이런 것들이 매 국가마다 시대 상황마다 좀 변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놓고 봤었을 때는 단순하게 야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정 모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반대하는 것은 좀 명분이 좀 약해 보이고 그럴 수는 있죠. 만약에 이분이 과거에 재판을 해오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는 재판들이 많았다든가 실제적으로 어떤 사상이 있거나 어떤 생각이 있거는 모르겠으나 그것 때문에 재판의 공정성마저 의심할 만한 사례가 많다. 이런 예. 것들이 나왔지 않았다면 그걸 가지고 이념 편향을 제기하면서 뭐 이게 임명 자체를 반대하는 건 명분이 좀 부족해 보여요.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뭐 다른 만약에 야권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야권 성향을 가진 분들이 나오면 또 지금의 여권이 반대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색 투명한 인물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본다면 말씀드린 것처럼 결과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재판에 어떤 공정성을 해치는 게 없었다라면 이거를 계속해서 문제 제기하기 좀 어렵지 않을까. 또 이미 헌법재판관으로 산차례 검증을 거친 분이지 않습니까? 6기 재판부 출범이 이제 눈앞에 다가오다 보니까 앞으로 좀 중요한 재판들이 좀 많이 있어요. 낙태죄 이런 뭐 중요한 사람들의 사안이 갈리는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까 이런 데도 좀 관심이 많이 있더라고요. 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십니까? 뭐 현재 구성을 놓고 본다면 뭐 일반적으로 저는 뭐 이런 표현을 그다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진보적 성향을 가진 분들이 조금 더 많아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거는 역시 마찬가지로 아까 형사 정책에 대해서 예를 들었듯이 어떤 정권이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개별 사건에 있어서의 정치적 성향성을 띄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지적하신 낙태죄와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어떤 사회적 사안을 바라보는 색깔에 있어서 보수적이나 진보적인가를 좀 나눌 수 있는 사안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 있어서는 현재 정권의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이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 이 특정 사안과 관련해서는 뭐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요구가 있으면 그 시대적 요구에 맞춰서 이 결정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전향적으로 결론이 나올 수도 있다.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봅니다. 과거에 간통죄 같은 것들이 사라진 사례가 다 그런 사례였던 거거든요. 그건 뭐 정치 색깔에 떠나서 사회적 변화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예, 어쨌든 알겠습니다. 보고서 채택의 어떤 가부가 결정짓는 요소가 돼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자, 사건 소식 또 다른 것 좀 짚어보겠습니다. 동급생을 불러내서 옷을 벗긴 뒤 폭행하고 성희롱하는가 하면 또
속옷 차림의 그 남성 그 학생을 예.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해서 SNS에 올릴까지 했다는 참 이게 좀 기가 차져오십니다. 그러니까 같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 학생들이고 고등학생들인데 밤에 불러내서 폭행됐었고 속옷 차림으로 바깥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었고요. 오토바이 태워서 저 학생이 추운 차림으로 그렇게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더더군다나 가족들의 주장에 의하면 확인된 건 아닙니다만 가족들의 주장이면 저런 식의 그 가혹행위 같은 것들이 1년 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어머님이 조금 불편하시다 보니까 어머니의 병세가 악화될까 걱정한 나머지 가족들에게 알리지를 못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정말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들끼리 하는 것들이 행동이 더 잔인할 수도 있구나 하는 사례가 예. 또 한 번 나온 거죠. 저희가 이런 범죄들이 나올 때마다 참 매번 이야기를 합니다. 청소년 범죄가 점점 더 날이 갈수록 악랄해지고 더 교묘해지고 정말 보기에도 너무 가슴이 좀 뛰고 인상이 찌푸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들이거든요. 그렇죠. 명분이 없잖아요. 예, 네, 원인이 그렇죠. 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청소년이라는 표현을 쓰듯이 아직 성숙하지 않은 인격을 가진 그런 어떤 대상들이고 그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선악의 경중을 정확하게 판별을 못하는 상황인데 예. 어찌 보면은 최근에 뭐 SNS라든가 아니면 다른 인터넷이라든가 뭐 좋지 않은 어떤 자극들이 굉장히 많이 주어지는 환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친구들도 저 행동을 하면서 자기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촬영을 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치 이게 무슨 자랑스러운 일이라도 되는 듯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 해나갔다는 게 아마 이런 일에 청소년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봤었을 때도 제가 예를 들어서 그렇거든요. 예. 제가 조금 청소년 또래였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과 지금의 청소년들이 할 수 있었던 행동,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들, 그리고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쁜 어떤 행동으로 나갈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들이 훨씬 더 넓게 열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그런 변화한 사회에서 과연 이들을 어떻게 제어를 할 것이냐가 충분히 논의가 안 된 것으로 봐야겠죠. 그렇군요. 이것도 참 기가 찰 노릇인데 지난 13일 전남 영광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된 여고생. 이게 보니까 남학생 2명이 미리 짜서 술을 많이 먹였고 또 그 이후에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일단 경찰이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들과의 사망 연관성이 확인이 되면은 혐의 추가점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처벌 수위도 좀 궁금하네요. 참 너무 충격적인 내용이죠. 그렇죠. 이것도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사이라고 하는데 아예 작정을 하고 이 같은 그쵸. 친구였던 여학생을 성폭행을 한 건데요. 현재로서는 이제 술을 마신 것까지 강제로 먹이다시피 한 것까지는 인정이 됐는데 그래서 특수강간을 했는데 과연 이 여학생의 사망도 말씀하신 이건 이 술을 먹인 것 자체가 폭행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벌어진 일이냐. 이게 만약에 밝혀진다면 이제 특수강간치사가 되는 거고요. 특수강간치사 같은 경우에는 법정형 자체가 10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거운 처벌이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고 다만 이 친구들이 이제 소년법 적용을 받다 보니까 17세로서 지금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어떤 벌을 지었다고 할지라도 최장 20년 정도. 원래는 이제 소년법에서 15년이지만 이런 가혹한 범죄에 있어서 20년까지 늘리도록 또 법이 따로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따로 있기 때문에 예. 뭐 20년 정도의 선고도 가능할 수도 있죠.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망마저도 이 아이들의 잘못을 연관이 밝혀진다면. 예. 특수강간이랑 특수강간치사가 좀 어떤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특수강간은 뭐 지금 뭐 위험한 물건이나 아니면 예. 다수가 성폭행을 저질렀을 때 특수강간이라고 하는 거고요. 한 사람 대상으로. 예, 한 사람을 예. 대상으로. 이제 특수강간치사는 그런 어떤 폭행이나 협박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이제 사망에 이르게 됐었을 때 일부러 죽인 것은 살해이겠지만 살해의 목적은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자연스럽게 이 성폭행이라고 하는 자체가 폭력이나 협박 같은 것들 그 사람에게 몸과 마음으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엔 사망에 이르게 됐다면 특수강간치사가 된다는 거죠. 인과가 있다는 거죠. 예, 인과관계가 있다라면 특수강간치사가 되는 때문에 거죠. 이제 소년법 폐지 개정 여론도 다시 들끓고 있는 것 그러니까 매번 같아요. 나오는 얘기잖아요. 네. 예, 소년법 폐지가 된다고 한다면 그게 과연 또 해답이 될 것이냐 여기에도 또 의문이 붙습니다. 이게 이 소년법 연령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된 논거는 그런 겁니다. 중학교 1학년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 내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주어지지 않으면
그때 그러니까 지금은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중1 정도는 아예 형사처벌을 못 하거든요. 예. 그때 강력범죄에 대해서 어떤 유혹이라든가 나쁜 길로 접어들게 되면 중2, 중3이 되고 14세, 15세가 돼도 자연스럽게 더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질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고 뭐 어느 정도의 타당성은 저도 있다고 봅니다. 다만 말씀드린 어떤 사회적 환경이 변화를 했고 우리 청소년들이 더 갈수록 잔인해지고 또 수법도 또 복잡해지고 이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배경이 되는 사회적 변화 부분을 바꾸지 않으면 예. 그냥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그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성인 범죄라고 해서 모든 범죄를 중대하게 처벌하게 되면 성년 범죄가 줄어들까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들에 대해서 어떤 처벌 수위를 다 높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요, 제 방법적으로.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거는 하나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거고 그거 자체를 논의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예. 처벌만 강화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자기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는 걸 바로 인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또 무엇보다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를 선제적으로 알려주는 어떤 장치들에 근본적으로. 더 치우쳐야 될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 이슈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